강원도 평창의 개방사는 이른 아침부터 고요했습니다. 박인호는 70세의 나이에도 매일 이 산을 오릅니다. 은퇴한 기관사인 그에게 개방사는 일상이 되었죠. 아내가 떠난 후 3년 이 산길에서 그는 위안을 찾고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날씨네. 인호가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자 평소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작은 평지에 간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여성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들 사이에서 단정한 차림의 한 여성이 눈에 띄었죠.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산에서 마시는 커피는 맛이 특별하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여성이 미소를 지었어요. 인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얼굴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마치 텔레비전에서 스쳐 지나간 얼굴처럼 묘한 기시감이 일었습니다.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녀는 65세쯤 되어 보였지만 우아한 손놀림이 범상치 않았어요. 인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묘한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 들었던 노래처럼 귀에 익은 느낌이었죠.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인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살짝 굳더니 곧 미소로 바뀌었어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을 텐데요. 제 이름은 조은아입니다. 선생님은요? 박인호라고 합니다. 이 근처에 살고 있어요. 인호는 커피를 마시며 은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봤던 얼굴인데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 커피 맛있네요. 내일도 올 수 있을까요? 은하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매일 여기 있을 거예요. 대화 내내 인호의 머릿속에서는 의문이 맴돌았어요. 어디서 봤던 거지?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인호는 산을 내려오며 계속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문득 아내와 함께 본 드라마의 한 장면이 희미하게 기억났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인호는 서랍을 뒤적여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아내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드라마 출연진 사진이 담긴 신문 스크랩. 하지만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그날 밤 인호는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꿈속에서도 은하의 얼굴이 계속 나타났고 어디선가 들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개방산으로 향했어요. 산 중턱에 도착하자 어제와 같은 자리에 여성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은하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호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은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인호는 어제보다 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목소리, 그 미소, 분명 어디선가 본 사람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오후 박인호는 동네 복지관에서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장기판 너머로 최기환의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오랜 친구인 기환은 평창에서 쭉 살아온 사람으로 이 지역 소문에 밝았습니다. 요즘 개방산에 커피 파는 여자들 봤나? 인호가 무심코 던진 말에 기환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어요. 장기판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기환이 말했습니다. 아, 그 여자들. 요즘 관광객들 상대로 장사한다더라. 인호는 은하의 얼굴을 떠올리며 무심코 물었어요. 그 중에 단정하게 생긴 여자 있던데 조은아라고. 기환의 손이 장기하를 잡다가 멈췄습니다. 그는 인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조은아?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기환이 턱을 극적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이 커졌어요. 아, 그 여자 맞다. 예전에 TV 드라마에 조연으로 나왔던 조은아 아니냐?
이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봤던 드라마. 그 희미한 기억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어떤 드라마였지? 그게 말이야, 한 10년 전쯤 인기 있던 가족 드라마였던 것 같아. 자세히는 기억 안 나네. 기환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노에게 몸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 개방산 커피 아줌마들, 다들 3만 원이면 뭐 해준다더라. 그 말에 이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싫었지만 너무나 명확했어요. 무슨 소리야? 은하 씨가 그런 사람일 리가. 기환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들은 얘기야. 얼마 전에 개방산 등산 다녀온 김영철이 그러더라고. 젊은 애들 사이에선 소문이 파다하대. 인호는 벌떡 일어났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이던 은하가 그런 일을 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어이, 어디가? 게임 끝나지도 않았는데. 기환의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호는 빗속을 걸으며 자신의 생각과 싸웠어요. 아내와 함께 봤던 드라마 속 배우라면 그녀가 왜 이런 산속에서 그런 일을? 집에 돌아온 인호는 오래된 TV 드라마 DVD를 찾아 뒤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 여러 드라마를 확인한 끝에 7년 전 아내가 즐겨보던 가을의 노래라는 드라마에서 은하를 발견했어요. 분명 그녀였습니다. 주연은 아니었지만 기억에 남는 조연이었죠. 인호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엔 기환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가슴 한편에선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모습, 부드러운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느껴졌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인호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는 진실을 알아낼 것이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그는 복잡한 감정 속에 잠겼습니다. 배우였던 그녀가 왜 산속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악의적인 소문일 뿐일까?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처럼 의문은 끝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침 안개가 개방산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박인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섰어요. 손에는 흰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3만 원이 들어 있었죠. 최기환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사실일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어요. 산길을 오르는 내내 인호는 망설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양심의 가책과 진실을 알아야 해라는 욕구가 충돌했죠.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개방산 중턱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여성들이 테이블을 펼치고 있었어요. 인호의 눈은 재빨리 조은아를 찾았습니다. 단정한 모습의 그녀가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죠. 눈이 마주치자 은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호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인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네. 어제는 늦게까지 잠이 안 와서요. 은하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인호의 눈에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였어요. 정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여기 커피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진하게 내렸어요. 은하가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인호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은하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은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새 3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인호는 말을 못했습니다. 은하의 눈이 커졌어요. 핏기 없는 얼굴로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호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아니, 그게 소문이 있어서. 더듬거리는 인호의 말을 은하는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배우로서의 삶이 끝났다고 인간으로서의 품위까지 버린 건 아닙니다. 인호는 당황했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배우셨던 거군요.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에게 무언가 말하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인호는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습니다. 은하 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이미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인호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다른 여성들이 그를 비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죠. 봉투는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 안에는 자신의 부끄러움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인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어요. 왜 그런 경솔한 짓을 했을까? 소문만 듣고 그녀를 판단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인호는 다시 개방산으로 향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은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있었지만 그녀는 없었어요. 저기, 은하 씨는요? 한 여성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 올 거래요. 다시는. 인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처럼 후회의 감정이 그의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좋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인호는 그날부터 깊은 자책에 빠졌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녀를 의심했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덧없는 소문에 휘둘려 귀한 인연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개방산에 올라 그녀를 기다렸지만 은하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인호는 은하를 찾기 위해 평창 곳곳을 헤매고 있었어요. 복지관, 시장, 심지어 근처 마을까지 돌아다녔지만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은하라는 분 혹시 아세요? 인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었어요. 간혹 개방산에서 커피 파는 아줌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녀가 어디 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오후, 인호는 지친 발걸음으로 시장을 걷고 있었어요.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그는 생선가게, 야채가게를 지나쳤어요. 그때였습니다. 작은 반찬가게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보라색 우산을 든 여인. 인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하 씨. 인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버렸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자 여인이 돌아봤어요. 맞았습니다. 은하였어요. 아, 인호 씨. 은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짝 물러섰어요. 인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인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은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빗물에 젖은 인호의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그녀는 우산을 함께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감기 걸릴 거예요. 두 사람은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은하가 물었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하셨나요? 인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에게 들은 소문이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확인도 없이 그런 신뢰를. 은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 소문이 있었군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침묵이 흐른 후 은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박영숙 씨 남편분 아니세요? 인호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어요. 영숙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아시죠? 은하의 눈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낯이 익었어요. 사진으로 몇 번 봤거든요. 인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진으로 봤다니? 영숙이 은하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저와 영숙 씨는 30대 시절 무명 연극배우 동료였어요. 인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내가 연극배우였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어요. 저희는 같은 극단에서 활동했어요. 무대에서 함께 울고 웃었죠. 영숙 씨는 저보다 연기를 더 잘했어요. 하지만 인호 씨를 만나고 배우의 꿈을 접었다고 들었습니다. 인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내가 결혼 전 연극 배우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그저 사무실에서 만난 평범한 여직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영숙 씨는 저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 자녀들 이야기, 그리고 가끔 제 드라마도 봤다고 했죠. 인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가 품었던 비밀,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과거의 꿈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하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마도 새 인생을 살고 싶었나 봐요. 저도 얼마 전까지 방송에 나오다가 은퇴했어요. 모두가 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니까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처럼 인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내의 모습, 그리고 은하를 통해 보게 된 과거의 조각들이 그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평창의 오후 개방산 입구 작은 공원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인호와 조은하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김밥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영숙이가 정말 연기를 좋아했나요? 인호가 물었습니다. 은하는 맞은편 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열정적이었죠. 대사를 외울 때면 밤새 잠도 안 자고 무대에 오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인호는 아내의 새로운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영숙의 모습, 젊고 열정 넘치던 그녀를 떠올렸어요. 저는 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을까요? 은하는 살짝 웃었습니다. 아마 새 출발을 하고 싶었나 봐요. 영숙이는 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은하의 배우 생활, 인호의 기관사 시절, 그리고 각자의 가족 이야기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은하 씨는 지금 어디서 사세요? 인호가 물었습니다. 은하는 평창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산다고 했어요.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가끔 외롭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 커피도 팔고. 인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외로움이 자신의 것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몇 주간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제 집이 좀 넓거든요. 혼자 지내는 집, 조용히 같이 살면 어떨까요? 말을 마치자마자 인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무 성급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은하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작스러운데요. 하지만 생각해 볼게요. 그날 저녁 인호는 아들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인호는 당황했어요. 그게, 은하 씨는 엄마의 옛 친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 연애할 때예요?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호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외로움도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남은 인생 혼자 살기 힘들다. 인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도 진우는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전화는 싸늘한 분위기로 끊겼습니다. 다음 날 은하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딸 미영에게 인호에 대해 조심스레 이야기했어요. 엄마, 무슨 생각이세요? 그런 소문 돌던 산에서 만난 남자라고요? 은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오해였어, 딸. 인호 씨는 좋은 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체면이란 게 있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하는 딸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자신의 마음도 이해받고 싶었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지 않니? 은하의 작은 목소리에 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미영은 전화를 끊었어요. 공원 벤치에 다시 모인 인호와 은하는 서로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족들의 반대에 상처받았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 깊어졌어요. 자식들은 이해 못하네요. 인호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은하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도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듯.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채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첫눈이 내린 12월 아침, 박인호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개방산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은하와 함께 개방산 정상에 오르기로 한 날이었죠. 인호는 서랍을 열고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소박한 음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그는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모았어요. 오늘 그는 은하에게 마음을 전할 것이었습니다. 영수가 이해해줘. 인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편에 아직 죄책감이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컸어요. 약속 시간이 되자 인호는 개방산 입구에서 은하를 만났습니다. 하얀 목도리를 두른 그녀는 여전히 우아해 보였어요. 진짜 산에 오르자고 하실 줄은 몰랐어요. 이 나이에 은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호도 웃었어요. 우리 나이가 어때서요? 아직 건강하잖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길은 조금 미끄러웠지만 서로의 팔을 잡아주며 조심스럽게 올라갔어요. 가끔씩 멈춰서서 풍경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곳이 여기쯤이었죠? 인호가 물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는 몰랐네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중턱에 이르자 두 사람은 잠시 쉬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 아래로 평창의 마을이 작게 보였어요. 인호는 물통을 꺼내 은하에게 건넸습니다. 딸한테 연락 왔어요? 인호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들은요? 인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젠가 이해해주겠죠. 다시 걷기 시작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곳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하자 탁 트인 전망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하얀 눈으로 덮인 산맥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맑은 하늘과 눈부신 햇살이 두 사람을 반겼어요. 아름답네요. 은하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인호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햇살에 반짝이는 그녀의 눈, 살짝 상기된 뺨, 하얀 입김.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은하 씨,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 상자를 여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뭔가요? 은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인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법적인 건 아니어도 당신과 남은 시간을 함께 걷고 싶어요. 은반지가 겨울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인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걸 받아도 될까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번엔 나도 내 인생 살아볼게요. 인호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은하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그것조차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불완전하지만 진실된 두 사람의 약속처럼. 고마워요, 인호 씨. 은하가 속삭였습니다. 인호는 용기를 내어 그녀를 안았어요. 서로의 온기가 겨울 찬바람 속에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내려가요. 이제부터는 항상 함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길은 여전히 미끄러웠지만 이제 서로가 있어 외롭지 않았어요. 가끔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함께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찍혔어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지는 모습이 마치 앞으로의 인생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평창의 작은 집, 박인호는 창가에 서서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아들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개방산에서 은하와 약속을 나눈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했어요. 이제는 말해야 해. 인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진우가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인호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진우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구나.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은하 씨와 함께 살기로 했어. 법적인 결혼은 아니지만 전화기 너머로 진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인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진우야, 나 외롭다. 엄마 떠나고 나도 사람이야. 이해해 주렴. 인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강인하게 살아왔지만 지금만큼은 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인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진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약간의 떨림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엄마는 항상 아버지의 행복을 바라셨으니까요. 인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의 이해가 그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고맙다, 아들. 통화를 마친 인호는 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받지 않았어요. 조금 걱정이 된 인호는 은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조은하는 자신의 아파트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딸 미영에게 여러 번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은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해해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하는 급하게 확인했어요. 미영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드라마 다시 찾아봤어. 가을의 노래에서 엄마 연기가 정말 멋지더라. 내가 몰랐던 엄마의 모습이었어.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문자는 계속 이어졌어요. 처음엔 화가 났어. 하지만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는 엄마 인생 사세요. 응원할게. 은하는 소파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정말 고마워. 현관종이 울렸습니다. 은하가 문을 열자 인호가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을 보고 은하는 알았습니다. 그도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진우가, 미영이, 두 사람은 동시에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은하는 인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둘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이들이 이해해줬어요.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미영의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인호는 그 문자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눈물 속에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견뎌온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교차했어요. 이제 그들은 가족들의 축복 속에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인호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하루하루 소중하게, 함께. 창밖으로 첫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의 시작과 함께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4월의 바람은 여전히 쌀쌀했지만 그 속에 따스함이 서서히 깃들고 있었어요. 박인호와 조은하는 작은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속초 바다로 떠나는 여행이었죠. 모든 준비 다 됐나요? 인호가 차 트렁크를 닫으며 물었습니다.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함께 지내기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를 대할 때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기대돼요. 오랜만에 바다를 보러 가네요. 은하의 목소리에는 소녀 같은 들뜸이 묻어났어요. 인호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은 변함없나 봐요. 차는 평창을 지나 동해안 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변해갔어요. 산에서 바다로, 겨울에서 봄으로. 아이들이 전화 왔었어요. 은하가 말했습니다. 인호는 핸들을 잡은 채 그녀를 흘깃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하던가요? 잘 지내냐고. 그리고 아버님 잘 챙기라고요. 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의 반대와 냉담함은 이제 따뜻한 관심으로 변해 있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정말이었습니다. 진우도 은하 씨에 대해 자주 물어봐요. 언제 한번 같이 식사하자고 하더라고요. 인호의 말에 은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녀에게 인호의 가족은 새로운 인연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속초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바닷가 근처 작은 펜션에 짐을 풀었어요.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아담한 방이었습니다. 인호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내일 일출 보러 가요. 정동진도 좋지만 여기 속초 바다도 일출이 정말 아름답답니다. 은하는 인호의 옆에 서서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자연스럽게 맞닿았어요. 더 이상 어색함도 낯섦도 없었습니다. 그저 편안함만 있었죠.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그들은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바다의 파도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저기 좋겠네요. 인호가 작은 모래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어요. 곧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호는 은하의 손을 찾아 잡았어요. 추우시죠?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따뜻해요. 지평선 위로 태양의 붉은 테두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바다는 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숨죽이며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아름답네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호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은하 씨, 이제 진짜 내 사람이에요. 인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태양이 떠오르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은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출의 붉은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이제 나도 그렇게 불릴 자격 있는 사람 됐나 봐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삶을 연기하다가 이제야 제 삶을 살게 됐네요. 태양이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붉게 물든 바다 위로 긴 빛의 길이 만들어졌어요. 마치 두 사람에게 앞으로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인호와 은하는 함께 일어섰습니다. 바다 앞에 나란히 서서 그들은 손을 맞잡았어요.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오래 걸려도 결국 봄을 데려옵니다. 인호와 은하는 늦게 찾아온 자신들의 봄을 맞이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일출처럼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 테니까요. 60대에 맞이한 첫날 밤 얘기를 한다는 건 누군가에겐 웃음거리일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선 가장 진심인 밤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사랑이란 것이 마음뿐만 아니라 손끝과 다리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요. 저로선 쉽진 않지만 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올해 68, 심연주라고 합니다. 38년 동안 중학교 국어교사로 살아오면서 참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 세상이 참 달라 보이더군요. 교단에 서 있을 때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조용히 사라져주기를 바라는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집에서 저는 점점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말은 안 해도 표정으로 다 말해요. 내 책들, 내 물건들이 거슬린다는 듯이 말이죠. 어머니, 이 책들 좀 정리해 주세요. 거실이 도서관 같아요. 평생 책과 함께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치워야 한다니. 내 삶의 흔적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밥상에서도 눈치를 봐요. 국물 소리 내지 않고 반찬 많이 집지 않고 말도 적게 하고 점점 내 존재가 희미해져가는 느낌이었죠. 교실에선 목소리 높여 시를 읽어주던 제가 이제는 숨소리마저 죄스러워졌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줄이고 전화통화도 방문 닫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은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저희끼리 먹을게요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그저 짐이구나 싶었어요. 좋아하던 독서마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책장 속 소설책들은 먼지만 쌓여갔죠. 창밖을 보며 시간을 죽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살다 조용히 사라지는 게 가족을 위한 길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민수가 지역 복지관 소식지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문예반도 있네요. 한번 가보시는 건 어때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또 다른 곳에서 눈치 볼 생각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용기를 냈습니다.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복지관 문을 열었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모두 제 또래, 심지어 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셨죠. 1시간 수업이 끝나고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소속감이었습니다. 교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책장을 정리하는 남자와 부딪혔어요. 책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민망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낡은 가죽 장갑을 낀 손이 먼저 책을 집어 올렸습니다. 굵은 핏줄이 도드라진 손등, 오랜 세월 무언가를 나르며 단련된 손이었어요. 괜찮으세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나이 지긋한 남자였어요.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내가 책을 주우려 몸을 숙이자 그도 같이 몸을 숙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막았네요. 남자는 별다른 표정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책들을 정리했죠. 뭔가 더 말을 걸고 싶었는데 그는 이미 등을 돌려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왜인지 그 사람의 손이 자꾸 떠올랐어요. 푸른 핏줄이 도드라진 손등, 낡은 가죽 장갑,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 오랜만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책장에서 시집 한 권을 꺼내 들었어요. 먼지를 털고 첫 페이지를 넘기는데 그 남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일도 그 사람을 볼 수 있을까? 다음 주 수업이 기다려졌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제 나이에 이런 설렘이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복지관 문예반에 갔습니다. 이번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신기하게도 그 남자를 다시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침부터 설레었거든요. 집을 나서며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내 모습이 우습기도 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단장이람. 수업 시간 시를 낭독하면서도 자꾸 교실 밖을 힐끔거렸죠. 그 남자가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선생님께서 연주님 집중하세요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나서는데 그 남자가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가죽 장갑을 끼고 있더군요. 이번엔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부딪혀서 죄송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맑은 눈빛이 느껴졌어요. 아, 그때 그분이시군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참 차분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서 있는데 그가 책장에서 먼지를 닦으며 말했어요. 책 냄새 참 좋지요. 그 말에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네, 저도 그 냄새를 참 좋아해요. 38년 동안 국어교사였거든요. 남자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선생님이셨군요. 저는 배도철이라고 합니다. 우체국에서 일했어요. 우체국이라 그의 손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굵은 핏줄과 단단한 손마디, 이제 이해가 되더군요.
무거운 우편물 가방을 메쓸 그 손이 심연주라고 합니다. 정년 퇴직하고 이제 막 이곳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도철 씨는 천천히 책장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퇴직한 지 7년 됐습니다. 35년 동안 같은 동네를 돌았죠. 이제는 여기서 봉사하며 지냅니다. 그 말에 왠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35년이란 세월을 한 직업에 바친 사람. 그것도 타인을 위해 걷고 또 걸었을 사람. 무언가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이런 말을 언제 해봤나 싶었죠. 도철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복지관 구내 매점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그의 손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장갑을 벗고 커피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참 다정해 보였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눈빛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같았어요. 매일 이렇게 봉사하세요? 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늙어버릴 것 같아서요. 웃음기 없이 말하는데도 왠지 위트가 느껴졌습니다. 퇴직 후의 삶이 그에겐 또 다른 시작인 것 같았어요. 반면에 나는 그저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존재 같았죠. 멋지네요. 저는 아직 제 자리를 못 찾은 것 같아요. 도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처음엔 많이 헤맸어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묘하게 편안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상하게도 다음 복지관 수업이 기다려졌어요. 그 무거운 가방을 들었을 손을 가진 사람, 그런데 왜인지 그의 마음은 무겁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누군가 살짝 열어준 것 같았어요. 몇 주가 흘렀습니다. 복지관에 가는 날이면 이제 자연스레 도철 씨를 찾게 되더군요. 수업이 끝나면 함께 커피를 마시는 것도 어느새 우리의 작은 의식이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는 시간이 길어졌고 오래 넣어두었던 스카프도 꺼내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복지관 근처 마트에 들른 날이었어요. 장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심 선생님, 맞죠? 돌아보니 예전 학부모였던 김 여사님이었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분이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복지관 다니신다면서요? 거기서 배도철이라는 분 알아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지? 누가 봤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조금 알아요. 왜 그러세요? 김 여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사람, 예전에 사고 낸 사람이래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김 여사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도철 씨는 항상 차분하고 조용한 분이었는데 무슨 사고였을까? 어떤 사고요? 그 사람 우체부로 일할 때 무슨 중요한 등기를 꼭 배달해야 한다고 폭설에 나갔다가 큰 사고 났었대요. 노인네가 편지 하나 배달하려고 폭설에 넘어져서 큰일 날 뻔했다던데. 김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가 다시 커졌어요. 그때 부인이 돌아가셨다던가 우체국에서도 문제됐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 일 이후로 사람이 많이 변했다더라고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도철 씨의 조용한 눈빛, 항상 끼고 있던 낡은 가죽 장갑, 그리고 말수적은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건 깊은 상처의 흔적이었을까요? 자세한 건 저도 모르지만 그냥 조심하시라고요. 혼자 사는 여자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한다는 소문도 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철 씨와 나눴던 대화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한 번도 부인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깊게 말한 적 없었고요. 그저 우체국에서 35년 일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평소라면 도철 씨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했을 텐데 이번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가 책장을 닫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교실로 들어갔어요. 수업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철 씨가 정원 잡초를 뽑는 모습이 보였어요. 햇살 아래 고개 숙여 일하는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진실일까? 아니면 그저 뒷담화일 뿐일까? 수업이 끝나고 도철 씨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따뜻한 목소리가 이제는 어딘가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도철 씨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무언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다음에요. 그날 이후 저는 복지관에서 도철 씨를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수업 시간을 바꾸기도 하고 다른 출구로 나가기도 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그가 걱정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의 과거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넘게 도철 씨를 피해 다녔습니다. 복지관 문예반 수업도 빠지고 다른 시간대 강좌로 옮길까 고민하던 차였죠.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아쉬웠어요. 그 따뜻한 눈빛, 조용한 대화, 책 냄새에 관한 이야기. 정말 그가 위험한 사람일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시 복지관에 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도철 씨를 마주치긴 두려웠죠. 수업 시작 30분 전에 도착해서 서둘러 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발걸음이 멈췄어요. 게시판에 노란색으로 바랜 신문 스크랩들이 보였거든요. 로컬 히로즈 마이너스 지역 영웅들 코너였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7년 전 기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보라 속 4시간 걸어 편지 전한 집배원, 쓰러진 자리에서 구조돼 사진 속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도철 씨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죠. 지난 1월 5일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 배도철 집배원 65은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환자에게 전달될 딸의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 4시간을 걸었다.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산골 마을까지 도보로 이동하던 중 넘어져 다리를 다쳤으나 끝내 편지를 전달했다. 배 씨는 말기 환자가 딸의 마지막 편지를 받지 못할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붙은 다른 기사도 읽었어요. 당시 가족과의 저녁 약속 놓치고 부인 뇌출혈로 사망. 자책 속 봉사 이어가. 배도철 집배원이 임무 수행 중 쓰러진 그날 밤 그의 부인 최정숙 씨 63는 남편을 기다리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배 씨는 아내가 걱정하지 않게 일찍 퇴근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우체국에서는 그의 헌신적인 업무 자세를 칭찬했으나 배 씨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정년 후 봉사활동을 통해 속죄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도철 씨의 슬픈 눈빛, 항상 끼고 있던 낡은 가죽 장갑, 말수 적은 모습, 그건 죄책감과 슬픔의 무게였던 거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도철 씨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먼지떨이가 들려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고 그는 제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알아챘나 봅니다. 잠시 굳어 있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무엇이 죄송하다는 걸까요? 자신의 과거? 아니면 그 과거가 알려진 거? 아니에요, 도철 씨. 제가, 그는 먼지떨이로 게시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런 걸 붙여두다니. 불편하셨겠네요.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오해했어요. 사람들 말만 듣고. 도철 씨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그럴 수 있죠. 갑자기 그 모든 시간이 아까웠어요. 도철 씨를 피하며 보낸 시간들, 의심했던 순간들. 그는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를 오해했던 거죠. 도철 씨,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처음으로 제가 그에게 했던 말을 다시 건넸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먼지 쌓인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통해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가 가장 깊은 책임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도철 씨와 저는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깊은 이해 속에서 만나게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의 이야기를 알게 된 후 그 조용한 모습 속에 담긴 아픔이 느껴졌어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 그 눈빛 속에 담긴 그리움도 이해할 수 있었죠.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그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35년 동안 비와 눈, 햇빛 아래 편지를 나르던 손.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했던 손. 그 손에 씌워진 낡은 가죽 장갑은 마치 그의 지난 시간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배웠던 뜨개질 잊고 있었지만 마음만 먹으면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밤늦게 서랍을 뒤져 실과 바늘을 찾아냈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이었을 때 떠줬던 목도리 이후로 처음이었죠. 어머니, 뭐 하세요? 이 시간에.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온 지영이가 물었어요. 거실 불을 켜고 뜨개질하고 있는 저를 보고 놀란 눈치였습니다. 아, 손장갑 하나 뜨려고. 갑자기요? 누구 줄 거예요?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알게 된 분이야. 도움을 많이 받았어. 지영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물었어요. 남자분이세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게도 지영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어머니도 참. 도와드릴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와 웃으며 대화했어요. 지영이는 유튜브에서 최신 뜨개질 패턴도 찾아주었죠. 일주일 내내 틈틈이 장갑을 떴습니다. 한 코 한 코 뜰 때마다 도철 씨의 손을 생각했어요. 추운 날 꽁꽁 얼었을 손, 무거운 가방을 들어 굳은 살이 박힌 손. 드디어 장갑이 완성됐습니다. 짙은 남색의 손목 부분은 조금 두껍게 떠서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가죽 장갑처럼 오래가진 못하겠지만 내 마음은 담아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평소보다 일찍 복지관에 도착했어요. 도철 씨는 항상 그랬듯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책들의 먼지를 닦고 있었죠. 도철 씨, 그가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가슴이 뛰었어요. 점점 더 그런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조심스레 포장한 장갑을 내밀었어요. 도철 씨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이게 뭐죠? 열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포장을 푸는 그의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장갑을 보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직접
뜨신 건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장갑을 바라보았어요. 뭔가 말하려다 목이 메는 듯 했습니다. 낡은 가죽 장갑이 손상된 것 같아서, 이젠 다른 장갑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용기를 내어 덧붙였습니다. 도철 씨, 오래된 손이지만 전 그 손이 제일 믿음직스러워요. 그 말에 도철 씨의 눈이 붉어졌어요. 오랜 시간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을 겁니다. 책임감 때문에 아내를 잃었다고 자책하며 살아온 그에게 그 책임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나이에 그런 말 듣는 건,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편지보다 더 감동이네요. 조심스럽게 낡은 가죽 장갑을 벗고 제가 뜬 장갑을 끼웠어요. 너무 두꺼워서 불편할까 걱정했는데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손만 따뜻한가요? 도철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으로 감싼 것은 그의 손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의 외로움도 그의 아픔도 함께 감싸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갑을 선물한 후 도철 씨와 저는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복지관에서 뿐만 아니라 가끔은 주변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봄이 깊어가며 우리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도 손을 잡진 않았지만 그 거리감이 오히려 설레는 마음을 키웠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도철 씨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인가요? 제가 35년 동안 편지를 배달하던 구역이 있어요. 거기 작은 공원이 있는데 같이 가보면 어떨까 해서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정오예요. 정확히요. 그렇게 약속이 정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옷장 깊숙이 넣어둔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지나가다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왠지 달라 보이시는데요. 친구 만나러 가. 민수는 눈을 크게 뜨더니 웃었습니다. 혹시 복지관에서 만난 그분? 점점 가족들에게도 도철 씨 이야기를 하게 됐었거든요. 고개를 끄덕이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오늘 예쁘시네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정확히 12시였어요. 도철 씨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뜬 장갑을 끼고 있더군요. 따뜻한 봄날인데도 말이죠. 그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정시에 도착했어요. 항상 그랬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평소의 조용함 속에 뭔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 공원은 제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배달했던 곳이에요. 35년의 마지막 임무가 끝난 자리죠. 천천히 걸으며 도철 씨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걸었던 길, 만났던 사람들, 전했던 편지들. 그의 삶이 제게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벚꽃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철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심연주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손도 떨렸습니다. 편지는 정확히 도착해야 의미가 있어요. 하루라도 늦으면 그 가치가 달라지니까요. 제 마음도 지금 전하려고요. 상자를 열자 작은 반지가 보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듯한 반지였어요. 저, 늦었지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72세의 남자가 68세의 제게 건네는 사랑의 고백. 우리가 젊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스쳤지만 지금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상처를 견디고 그 끝에서 만났으니까요. 그럼 그 마음 제가 잘 받겠습니다.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도철 씨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웃음 때문이었죠.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장갑으로 감싼 것은 그의 손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의 외로움도 그의 아픔도 함께 감싸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갑을 선물한 후 도철 씨와 저는 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복지관에서 뿐만 아니라 가끔은 주변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봄이 깊어가며 우리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도 손을 잡진 않았지만 그 거리감이 오히려 설레는 마음을 키웠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도철 씨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인가요? 제가 35년 동안 편지를 배달하던 구역이 있어요. 거기 작은 공원이 있는데 같이 가보면 어떨까 해서요.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정오예요. 정확히요. 그렇게 약속이 정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옷장 깊숙이 넣어둔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지나가다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왠지 달라 보이시는데요. 친구 만나러 가. 민수는 눈을 크게 뜨더니 웃었습니다. 혹시 복지관에서 만난 그분? 점점 가족들에게도 도철 씨 이야기를 하게 됐었거든요. 고개를 끄덕이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오늘 예쁘시네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정확히 12시였어요. 도철 씨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뜬 장갑을 끼고 있더군요. 따뜻한 봄날인데도 말이죠. 그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정시에 도착했어요. 항상 그랬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평소의 조용함 속에 뭔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 공원은 제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배달했던 곳이에요. 35년의 마지막 임무가 끝난 자리죠. 천천히 걸으며 도철 씨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걸었던 길, 만났던 사람들, 전했던 편지들. 그의 삶이 제게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벚꽃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철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심연주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손도 떨렸습니다. 편지는 정확히 도착해야 의미가 있어요. 하루라도 늦으면 그 가치가 달라지니까요. 제 마음도 지금 전하려고요. 상자를 열자 작은 반지가 보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듯한 반지였어요. 저, 늦었지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72세의 남자가 68세의 제게 건네는 사랑의 고백. 우리가 젊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스쳤지만 지금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상처를 견디고
그 끝에서 만났으니까요. 그럼 그 마음 제가 잘 받겠습니다.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도철 씨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웃음 때문이었죠.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항상 정확한 시간에 배달해 왔는데 당신에게는 너무 늦게 찾아온 것 같아 미안해요.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맞잡은 손.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에요. 2주 후 복지관 작은 식당에서 우리는 조용한 약속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문예반 사람들과 직원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했어요. 도철 씨의 옛 동료들도 왔습니다. 우체국 제복을 입은 젊은 집배원들이 축하의 편지들을 한 아름 가져왔죠. 약속의 순간 도철 씨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이제부터 제 마음은 매일 정확하게 당신에게 배달될 겁니다. 그 약속이 참 좋았습니다. 늦게 시작된 우리의 사랑이지만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약속식 후 아들 내외는 우리에게 깜짝 선물을 주었습니다. 작은 여행이었어요. 강원도 양양의 조용한 펜션을 예약해 놓았더군요. 처음엔 부끄러워 거절하려 했지만 민수가 귓속말로 했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머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즐기세요. 그렇게 우리는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내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을 혼자 살아온 우리 둘, 이제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게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짐을 풀면서 문득 이 순간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 새로운 시작. 거울 속 내 모습은 분명 늙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하러 가볼까요? 도철 씨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도 긴장한 듯 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있었거든요. 함께 저녁을 먹고 바닷가를 거닐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별을 보는데 문득 도철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앞에 놓인 이불 하나가 새삼 커 보였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불을 나눈다는 건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어색하게 욕실에서 나와 침대 한쪽에 앉았어요. 도철 씨는 창가에 서서 밤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조용히 물었어요. 그가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행복해서 그런지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오랜 여행 탓이었을까요? 아, 작게 신음했어요. 도철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리에 쥐가 났어요. 그가 이불을 걷고 내 다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내 발목을 잡더니 천천히 마사지해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거예요. 예전에 배달 다닐 때 자주 그랬거든요. 그의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터치는 놀랍도록 섬세했어요. 조금씩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편지도 가끔 접해와야 제대로 펼칠 수 있죠.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다 그냥 웃었어요. 도철 씨 특유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사지를 받다 보니 몸에 긴장이 풀렸고 어느새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다리가 풀렸어요. 이게 사랑이겠죠?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도철 씨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가 내 손을 잡고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이런 감정은. 평생 걸어 다니던 사람인데 당신 앞에서는 자꾸 멈추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밤을 보냈습니다. 섣부른 욕심도 갑작스러운 열정도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호흡을 느끼고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내게는 어떤 화려한 밤보다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 내 다리는 풀렸고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젊은 날의 사랑과는 다른 깊고 성숙한 사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도철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어요. 이 늦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커다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한 지 2년이 되던 가을, 도철 씨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평소 잘 걷던 사람이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가빠진다고 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35년 동안 무거운 배달 가방을 메고 걸었던 세월이 그의 몸에 남긴 흔적이었을까요? 별거 아니에요. 금방 나을 거예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도철 씨는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병원 근처 작은 원룸을 얻어 매일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연주 씨, 집에 가서 쉬세요. 저 괜찮아요. 매일 같은 말을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평생 혼자 살다가 만난 사랑, 이제 와서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그의 머리를 빗겨주고 점심엔 병원 음식 대신 집에서 준비한 반찬을 가져갔어요. 밤이면 그의 손을 잡고 시를 읽어주었습니다. 오늘은 김남조 시인의 겨울 바다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교사로 있을 때 즐겨 가르치던 시였어요. 시를 읽는 내내 도철 씨는 눈을 감고 귀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미소 짓기도 하고 때로는 슬픈 표정을 짓기도 했죠. 아름다워요. 연주 씨의 목소리. 어느 날 시를 다 읽고 나자 도철 씨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편지는 잊혀도 마음은 남죠. 당신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철 씨, 빨리 나와서 함께 걸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복지관도 가고 약속했던 공원도 다시 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럴게요. 약속이니까. 3개월의 입원 생활 끝에 도철 씨는 퇴원했습니다. 걸음이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그래도 당당했어요. 퇴원 첫날 도철 씨는 공원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반지를 건넸던 그 공원이요. 천천히 거닐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공원은 노란 은행잎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도철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주 씨,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사랑을 받나? 너무 과분하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어요. 도철 씨, 사랑의 자격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서로 필요했고 서로를 채워주고 있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연주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배달이었어요. 35년 걸었던 길보다 더 의미 있는 여정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공원 벤치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요. 손을 맞잡고 간간히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그냥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요. 그날 이후로 도철 씨의 건강은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 아침 짧은 산책을 하고 점심엔 함께 요리를 하고 저녁엔 시를 읽는 시간을 가져요. 작은 일상이지만 내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60대에 맞이한 첫날 밤 그 사람의 손이 내 다리를 풀고 내 삶의 방향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의 손길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어요. 편지는 배달되면 내용을 읽고 잊혀지기 마련이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더군요. 그 마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배달하며 살아갑니다. 아침 인사 한마디, 따뜻한 눈빛,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보내는 작은 편지입니다. 늦게 시작한 사랑이지만 이제 우리에겐 영원한 배달부와 수신인이라는 관계가 생겼습니다. 도철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마음은 오늘도 정시에 정확하게 서로에게 배달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혜경입니다. 올해 62, 30년간 다니던 여행사에서 마케팅 부장으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식 날이었죠. 회사에선 조촐한 환송회가 있었고 동료들은 꽃다발과 케이크로 저를 배웅해줬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 너무 조용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가족 단톡방을 열었죠.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어요. 조카 지민이도 오빠도 제 퇴직 소식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다들 바쁜 일상이 있으니까요. 부엌 찬장을 열어보니 라면 한 봉지가 눈에 띄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잠들었겠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허전해서 끓여 먹기로 했습니다. 부엌에 서서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데 문득 지난 30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대학 졸업 후 바로 들어간 회사, 그리고 29에 생긴 아이. 그때 저는 혼자였어요. 아이 아빠는 제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사라졌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죠. 갓 입사한 회사에선 미혼모라는 것이 알려지면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결국 울면서 오빠를 찾아갔고 오빠 내외는 마침 아이를 원하던 터라 지민이를 자신들의 호적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저는 평생 그 아이의 뒷바라지를 약속했죠. 지민이는 여전히 저를 이모라 부릅니다.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저라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회사와 지민이 뒷바라지에 제 인생을 바쳤는데 정작 오늘 저를 축하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라면을 먹으며 휴대폰을 들여다보는데 오래된 직장 단톡방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묻지마 관광 다녀왔는데 진짜 힐링이더라. 이름도 안 물어보고 하루 맡기고 바람 쐬고 와.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여행이냐 싶었죠. 하지만 그날 밤 오랜만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회사도 없고 진짜 가족도 없는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죠.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여행 아직도 신청할 수 있어요? 묻지마 관광을 신청한 후 당일 서울역 앞에 도착하니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중장년층 남녀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제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학창 시절 소풍 가기 전날 같은 설렘이랄까요? 여행사 직원이 노란 모자를 들고 사람들을 안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혜경님 맞으시죠? 짝꿍분과 함께 12번 좌석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건넨 명찰을 받아들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머리가 희끗한 60대 남자가 조용히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죠. 같이 가실 분인가 봅니다. 12번 좌석이라고 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편안했어요. 눈을 마주치니 어색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회사 생활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죠. 버스 안으로 들어가 창가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제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죠. 서로 인사도 없이 그렇게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에 오르자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옆자리 남자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이런 여행은 처음이네요. 왜 묻지마 관광이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같이 여행한다니 좀 특이하죠. 아, 저는 정명준입니다. 이름 정도는 알아도 될 것 같아서요. 명준 씨의 솔직한 모습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창 밖으로 펼쳐진 봄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퇴직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제 질문에 명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정도 됐어요. 과학교사였죠. 아이들 가르치다가 이제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취미 같은 건 있으세요? 클래식 기타요. 가끔 동네 문화센터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말투에서 느껴지는 잔잔함이 편안했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들어서자 잠시 내려 각자 간식거리를 샀어요. 다시 버스에 오를 때 명준 씨가 작은 음료수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별거 아닌 작은 친절이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다시 달리는 버스 안, 창 밖으로 펼쳐지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무심코 말이 튀어나왔어요. 저는 결혼은 안 했어요. 명준 씨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문이 열리자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29에 아이가 생겼는데 형님 댁에 맡겼어요. 지금은 그 아이가 저를 이모라고 부르죠. 조카로 알고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한 번도 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명준 씨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 애는 내 딸이에요. 명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놀람도 판단도 없었죠. 그냥 있는 그대로 저를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이름 말고 진짜 사연을 묻는 여행이네요. 그 말에 제 안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름도 지위도 없는 이 여행에서 오히려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여행 일정 중 가장 기대했던 해변 산책 시간이 왔습니다. 바다를 마주한 순간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어요. 파도 소리와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오감을 깨웠죠. 모래사장을 걷는데 몇 년은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저기 등대까지 한번 가볼까요? 명준 씨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멀리 보이는 하얀 등대는 마치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한 산책이었지만 오르막길이 생각보다 가팔랐어요. 30년 사무실 생활로 운동 가는 거리가 멀었던 저는 금방 숨이 가빠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명준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죠. 괜찮다고 웃으려 했지만 숨이 턱 막혀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결국 오르막길 중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를 일 없어요. 명준 씨는 제 옆에 함께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호흡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습이 참 고마웠어요. 회사에서는 항상 빠르게 움직여야 했고 가족들 앞에서도 늘 든든한 이모였어야 했죠. 이렇게 누군가가 내 페이스를 맞춰준 건
언제 이후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다시 일어나려는데 명준 씨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함께 천천히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등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붉게 물드는 노을이 장관이었어요. 명준 씨는 등대 근처 벤치를 발견하고 앉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데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순간이었죠. 아름답네요. 제 말에 명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을빛이 그의 얼굴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어딘지 소년 같은 순수함이 느껴졌습니다. 노을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죠. 네, 무슨 뜻이에요? 노을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름다울 땐 아름답다고, 슬플 땐 슬프다고, 사람들처럼 감정을 숨기지 않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평생 감정을 숨기며 살았던 것 같아요. 딸을 낳았지만 엄마라고 말하지 못했고 외로워도 괜찮다고 웃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같이 이런 거 볼 사람이 있다는 게 행복이네요. 제 진심 어린 고백에 명준 씨는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거부감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여자로서 숨을 쉬고 있다는 걸.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바다를 바라보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저녁 바람이 조금씩 차가워지고 노을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명준 씨의 손 안에서 제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떨리는 건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안정감이 더 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일행들은 펜션 옆 작은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 속에 제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바다가 자꾸만 시선을 끌었죠. 명준 씨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조용히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바깥 공기 좀 쐬실래요? 고개를 끄덕이자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노래방을 빠져나왔어요. 밤바다로 향하는 길은 어두웠지만 별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해변에 도착하니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둠 속에서 바다는 더 깊고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시에선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명준 씨도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별 많은 하늘은 오랜만에 봐요. 제 말에 명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달빛 아래 더 부드럽게 보였어요. 우리 어릴 땐 이런 별 많은 하늘이 당연했었죠. 언제부턴가 하늘을 올려다볼 시간도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말에 깊은 공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언제부터인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늘도, 바다도, 별도 제대로 보지 못했거든요.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며 살아온 것 같아 조금 슬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명준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누굴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나이에 그냥 이렇게 끝내기엔 아쉬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명준 씨의 고백이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당황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왔던 말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아쉬워요. 제 대답에 명준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천천히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전해질 때마다 오랫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돌아가면 연락해도 될까요? 제 질문에 명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더 확실한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바람이 조금 불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명준 씨가 자연스럽게 제 어깨를 감쌌어요. 그 순간에 따뜻함이 전해지며 무언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느렸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복도에서 각자의 방 앞에 서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명준 씨가 제 앞에 서서 말했어요. 들어가서 얘기 좀 더 할까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불안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그의 손길.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감각이 깨어났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말이 아닌 손길로, 눈빛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의 이름을 말했어요. 김혜경입니다. 정명준입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혜경 씨. 이름을 부르는 순간 묻지마 관광의 규칙은 깨졌지만 우리 사이에는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름을 알게 된 순간